네, 24쪽. 이제 좀 중간 좀 아래쪽 그 세 번째죠. 그래서 일단 한번 거기 아까 우리 읽어봤습니다.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권리, 거기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처분자가 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처분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유효하지 않다. 무효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 방금 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처분권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그리고 효력은 결론은 나와 있죠. 처분권이 있어야 물권행위가 유효되는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효다. 그랬고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조금 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렇게 무권처분이다. 무권처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개념 자체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라는 친구가 이거를 등기 관련 서류들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위조했다. 그렇게 돼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생각을 해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형 집에 동생이 살고 있다가 형 지금 이렇게 장롱을 보니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등기 관련 서류들, 인감 도장 그러한 게 전부 다 있으니까 그걸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죠. 처분상의 보호.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 물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갑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자. 그리고 등기가 유효하려면 절차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다 정확하게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등기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 원인이 지금 없죠. 등기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랬고, 자기가 이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됐겠죠. 갑. 여기 좀 다시 써볼까요?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등기. 그래서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럴 때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아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매매계약이 첫 번째 유효해야 됐죠. 그 다음에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니까 등기가 갖춰져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요건 을이 소유자여야 된다. 그런데 을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즉 처분권이 없다. 그게 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득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매매 계약은 이 부동산을 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 이것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 이거는 유효하다. 얘는 유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이러한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4월 1일 날 체결했다. 다음에 6월 1일 날 등기서를 넘겨주고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6월 1일 날 이거에 벌어진 것을 처분행위라는 거죠. 처분행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 의무부담행위. 이 매매계약은 타인권리 매매로서 유효하다. 그 다음에 처분권이 없으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때 병 앞으로 이 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다.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결국에는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다.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 말은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 없어도 됩니까?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 이 경우에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물권행위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이 경우에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가 요요하려면 이 경우에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의무부담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요가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행위가 요요하려면 즉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처분자가 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권리자는 통상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신이 가진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권리에 대한 타인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면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타인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면 따라서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권리가 이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면, 귀속하게 된다면 그거는 애초 그 권리는 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즉 그의 소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물권행위, 여기 표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처분행위 바로 물권행위가 되는 거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기타의 채권행위, 그러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 효력 없다, 유효. 그래서 이 채권행위, 이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여기는 타인 권리의 매매, 즉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기타의 채권행위 유효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즉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에서 얘가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권리를 취득해서 자기가 처분권을 가져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여야 한다.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득하여서 이전해줘야 한다는 그 의무 자체가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을 했다. 그 말은 이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 자체가 당의 계약으로부터,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발생한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는 법이 특별한 필요에 기하여 인정하는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이제 선의 취득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다.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두 줄. 우리의 민법 시험 공부에 있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민법의 체계 구성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물권, 채권 이 부분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가 있었을 때, 물권 같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있었을 때 대표적인 권리 구제 수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이 침해됐다. 아까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부당히 득반한 청구권,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들여다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이제 보시면 앞 21에서 본 대로 이게 아까 소유권 이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거기에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구제 수단이 주어진다.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랬고 지금 이 다음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물권답기 위해서, 물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해서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 인정되는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그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물권의 분류, 그거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 점유에다가 권리로 인정을 했으니까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도 어떻습니까? 물권이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에 대한 방해라든지 침해가 있으면 이것의 원만한 실현을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점유권의 기한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고 이거는 이제 점유권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고 이건 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가 본권이었죠. 본권. 그래서 이 경우에 본권은 이제 소유권이 있고 다른 물권들 어떻습니까? 제한 물권이 있죠. 제한 물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규정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에다가 213조 그 다음에 214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이건 반환입니다. 반환. 상대방이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점유 이해의 형태로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토지가 있다.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점유 형태로 반환하고 있죠. 그러면 그 토지를 반환해주라. 반환해주란 말은 네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구할 수도 있겠는데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의 형태 다른 사람 앞으로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할 때 이제 그 방해 등기를 말소해라. 방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문을 보면 213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것을 일문, 첫 번째 문장. 이거를 두 번째 중에서 앞에 문장이라 해가지고 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당장 이 소유물에 대한 반응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옆집 지금 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으로 지금 넘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이거는 두 번째 문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 후단 이렇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한 물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너 나가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러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조문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한 물권에는 이 조문들 소유권에 있는 213조 또는 214조 이거를 준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용, 베껴 쓴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들을 계속 쓰려고 하면 조문 자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냥 숫자만 딱 써놓고 어떤 물건은 213조, 213조 두 개 다 준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은 이렇게 214조만 준용을 한다. 214조만 준용을 한다라는 것은 반환 청구권은 없다.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제한물권 중에서 담보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죠. 근데 그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조문으로 돼가지고 320조부터 328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준용 규정은 그 규정의 대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봐보면 이 유치권의 소멸과 관련되는 이야기로 나오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준용 규정이 없다. 즉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정된다는 겁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물권이라면서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유치권은 준용을 안 하니까 얘는 그럼 보호를 안 한다는 말이냐?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얘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수리비를 안 주면 이 시계를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해버린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계를 점유하고 있게 되니까 이걸로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본권에 기한 그 물권적 청구권은 두지 않고 이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종류가 나와 있다 해가지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요건이 단순하다. 요건이 단순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다양하다.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 자료에서는 이 효과가 다양하다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서 보게 될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와 비교를 해보면 그 효과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떤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길에서 자동차에 이렇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야 치료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 어깨가 지금 빠질 것처럼 아프니까 너 와서 주물러 하는 겁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돈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돈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점유하면서 무단 점유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버렸다.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효인 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말소유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옆집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나고 있다. 크게.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런 행위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연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러한 것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청구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은 요건이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뭐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냐면 소송하고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 물권법 질서의 그 밑바탕, 기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물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또 소유권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해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권리인데 그게 침해가 됐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요건이 복잡해버리면 그만큼 이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게 더 어려워진다. 충고적이어야 되는 조건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공격할 때는 좋죠. 반환해주라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요건이 단순한 권리일수록 그게 강력한 권리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게 단순한가? 이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문의 구성이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문장 자체는 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건이. 소유자는 즉 나는 소유. 그런데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소유 점유 구조. 나는 소유자, 너는 점유자.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단서에서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너 방 비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임대차 존속기간 내에서요. 그래서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요건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소유, 그 다음에 너는 방해.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뭐 상대방의 고의라든지 과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가, 손해가 발생했는가, 그러한 거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형태만, 요건만 갖춰지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 예방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유 방해 염려 구조. 염려만 있으면. 그래서 이 구조, 소유 점유 구조, 소유 방해 구조, 그 다음에 소유 방해 염려 구조, 이런 식으로 요건이 아주 단순하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입증 책임과 관련을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통상 옛날부터 입증 책임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 증명 책임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민법 총칙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고 물권법에서 나오는 입증 책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판례 이것 자체를 알아두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그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의고사에는 아주 매번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있냐면 한번 듣고 이해해 보시고 그냥 이 부분은 포기. 이래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가 만점이 몇 점입니까? 80점이죠. 80점. 왜? 학교론에서 꽈락 맞으면 안 되니까. 민법에서 100점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8문제는 틀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권리 행사. 포기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 8문제를 틀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그냥 포기해버리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입증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두면 단순히 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의 어떤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조문 자체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걸 알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이어진 한 3번 정도 반복이 될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부분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이걸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임대차가 끝났는지 만료가 됐는지 그 여부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소유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가라고 하는 거고 을은 못 나가겠다. 즉 여러분은 이거 임대차 끝났으니까 나가라. 을은 안 끝났다. 못 나가겠다. 이렇게 다툼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주장대로 임대차가 끝난 거라면 반환 청구 받을 수 있겠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반환은 뭡니까? 점유를 이전해주라. 너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실상 지배를 나한테 넘겨라. 그 말은 너는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끝났다.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나는 너에게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을 한 건데 그거는 끝났으니까 이거 반환 청구를 해줘라.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능하다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상의 권리로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우리 기출 판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이 경우에 여러분 소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점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즉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반환을 받아올 수도 있다. 반환을 받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단서가 뭐라고 됐다고 그랬습니까? 얘가 만약 이 임대차가 만료가 만약에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반환 청구하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서 부분, 단서에 나와 있는 점유할 권리, 이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료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가 끝나버렸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아무거나 행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툼이 붙어 있는데 만료됐느냐 안 됐느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임대차가 다툼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끝났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해서 반환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정답을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편안한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다 확 박아둬보도록 이렇게 뭐냐면 어떤 조문이 본문하고 단서하고 되어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소송에서 싸움이 붙어 있을 때 입증하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다. 만약에 이게 본문하고 단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입증을 한다는 말은 아까 무슨 말했습니까? 요건 단순 두 가지 요건이 있죠. 나는 소유한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가 점유하고 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속에가 이게 들어갔다면 너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나는 소유자고 너는 점유자인데 점유할 권리도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하면 법원에서 보고 그래 너는 반환해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하고 단서로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단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무조건 입증 책임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민법의 조문을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원칙을 본문에 두시겠습니까? 단서에 두시겠습니까? 단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조문에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나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못한다. 다만 어떻다.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뒷부분 여기를 단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본문에다가 원칙을 들어놓겠죠. 원칙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를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즉,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 너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너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판례 자체가 그냥 책 설명하면서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판례를 그냥 박스책, 판례를 전체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가 예를 들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판례 제목에가 반환을 무슨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가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것은 판례가 적극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판례는 여기에 소극 이렇게 되어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적극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겠습니까? 없다는 거겠습니까? 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랬더니 소극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은 우리가 문제 풀 때 OX 칠 때 있죠. 이 적극은 O에 해당하고 소극은 X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여기 할 수 있다. 이게 O. 그래서 이것을 적극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소극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장이 법률 조문이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 전부 다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라져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갑이어가지고 을한테 반환을 받으려면 이 적극 요건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 요건을 입증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당연히 적극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내 건데 너가 가지고 있다. 소유 점유만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은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아니다. 나는 못 주겠다. 왜?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소극 요건. 그래서 이 적극 요건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극 요건을 반환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칙 부분 본문에는 적극 요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단서에는 소극 요건이 들어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임대차가 만료됐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얘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나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사용 수익하게 의무가 있는데 끝났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려면 이 만료 사실 여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만료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니까 만료됐다는 걸. 그런데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소송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본문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요건. 그래서 나는 소유, 너는 점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등기 그냥 떼가지고 딱 보여주고 얘는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이 이 을한테 넘어가가지고 을 쪽에서 이 임대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된다. 다시 한번 계약상으로 권리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 임대차가 만료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소송에서 입증 책임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또 번거롭고 귀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것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이 넘어가가지고 을이 이 임대차는 만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을이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입증 책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입증 책임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213조 조문을 보면 훨씬 더 그걸 이해하기가 쉽고 또 다른 조문들을 볼 때에도 이게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걸 알게 되면서 더욱더 이 제도라든지 그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때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던 그 판례에 관련된 입증 책임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입증 책임의 분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는 그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본문 단서가 아닙니다. 한 문장에 다 있습니다. 한 문장에 다 있으면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되는 그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모의고사도 자주 나오고 시험에도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맨날 포기해버린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그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복습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